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유럽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특히 스웨덴 여성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서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남자들은 못생겼다며 무시하던 유럽 여자들이 이제는 한국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 바로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마틸다 에릭슨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출신의 대학생이죠. 제 주변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화제는 바로 한국 유학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스웨덴 친구들은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 국가로 유학을 떠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북유럽 학생들이 한국 대학으로 눈을 돌리고 있죠. 우리 대학의 국제교류 담당자에 따르면 한국 대학으로의 교환학생 신청이 3년 만에 무려 300% 증가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있으면 이제는 K-팝 노래가 흘러나오고 주말마다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는 모임도 생겼어요. 심지어 스톡홀름 시내에는 한국 음식점과 화장품 가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의 룸메이트 소피아는 한국 드라마와 K-팝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매일 밤 한국어 공부를 하며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지원했어요. 다른 친구 요한은 한국의 IT 기술에 매료되어 연세대학교 공학 프로그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죠. 제 관심사는 한국 경제였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저에게 한국은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 전쟁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과정이 궁금했죠. 그래서 한국 경제가 실제로 얼마나 발전했는지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교환학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도 의구심이 들었어요. K-팝과 드라마는 인기 있지만 실제 한국 사회는 어떨까? 뉴스에서는 치열한 경쟁과 빡빡한 일정, 높은 스트레스를 가진 사회라고 했죠. 북유럽의 여유로운 분위기와 복지 시스템에 익숙한 제가 그런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됐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왜 하필 그렇게 먼 아시아 국가를 선택하니? 유럽 내에서도 좋은 대학이 많잖아. 어머니의 말씀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전을 원했어요. 평생 북유럽에서만 살아온 제게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마침내 연세대학교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짐을 싸면서 스웨덴 친구들은 계속해서 충고를 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빠른 사회래. 우리처럼 피카 스웨덴의 커피 브레이크 문화 시간을 즐길 여유가 없대. 학업 스트레스가 심하다던데 잘 견딜 수 있겠어? 출발 전날 밤 스톡홀름 아파트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평화롭고 조용한 스웨덴의 저녁거리, 깔끔하게 정돈된 건물들, 그리고 조금은 느린 듯한 도시의 리듬.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방을 정리하면서 제 노트북에 방금 다운로드한 서울 지도를 펼쳐보았어요. 인천공항부터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까지의 경로를 살펴보았죠.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버스 몇 개 노선만 외워도 충분했지만 서울의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는 압도적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기사들을 훑어보았습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 빠른 인터넷 속도, 발달된 IT 기술, 그리고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적 성향과 경쟁적인 분위기.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롭고 도전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과연 실제 한국은 어떨까?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었죠. 내일이면 12시간의 비행 끝에 그 답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6개월이 단순한 유학 경험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은 전혀 없었어요.
그때는 말이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서울, 예상보다 훨씬 대단한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지문 인식과 안면, 인식 시스템은 스웨덴에서도 보지 못한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스톡홀름 알란다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에 보통 30분 이상 기다려야 했지만 여기서는 10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공항철도에 탑승했어요. 열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내부는 스웨덴의 대중교통보다 훨씬 깨끗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 풍경,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고가도로. 북유럽의 여유로운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의 효율성에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안내판이 한국어와 영어로 표기되어 있어 길을 찾기 쉬웠고 열차는 5분 간격으로 정확히 도착했죠. 스웨덴에서는 20분에서 30분을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말이에요.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국제처에서 저를 맞이한 직원은 친절하게 기숙사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캠퍼스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아름다웠죠.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적인 건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학생들은 분주하게 캠퍼스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방은 작지만 기능적이었어요. 침대, 책상, 옷장이 있는 2인실이었고 룸메이트는 일본에서 온 유학생 아키라였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우리는 금방 친해졌어요. 아키라는 이미 한 학기 동안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수업을 위해 국제경영학 강의실로 향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한국 학생들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수업 시작 30분 전인데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예습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스톡홀름 대학에서 경험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수업이 시작되고 교수님이 질문을 던졌을 때 한국 학생들의 반응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손을 들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어요. 게다가 대부분이 완벽한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했죠. 이 사람들, 공부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 주 동안 모든 수업에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철저하게 예습을 해왔고 팀 프로젝트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했죠. 그들의 열정과 성실함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학습 분위기였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자기 개발에 열중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도 도서관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스웨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북유럽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은 보통 가족이나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저도 한국 학생들의 리듬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수업 전에 미리 자료를 읽고 질문을 준비했죠. 하지만 그들의 집중력과 체력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유럽보다 수준이 높은데? 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점차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기초 수업을 들으며 간단한 의사소통도 가능해졌고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김치와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도 즐기게 되었어요. 한국 친구들도 몇 명 사귀었죠. 경제학 수업에서 만난 지수는 제게 특히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수는 저보다 2살 어렸지만 이미 3개의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인턴십 경험도 있었어요. 그녀의 열정과 목표의식은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죠.
어느 날 지수와 함께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물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쟁 속에서 자랐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위해서는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배워왔지. 그 말을 들으며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열정과 성실함의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 그것이 한국의 빠른 발전을 이끈 원동력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스웨덴의 평등주의적 가치관과는 다른 관점이었지만,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느꼈어요. 유학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점차 한국과 스웨덴의 경제적 차이를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물가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생활 방식과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숙사비를 납부하고 남은 장학금으로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스웨덴에서보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스톡홀름에서는 커피 한 잔에 보통 9,000원 정도를 지불해야 했지만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는 2,000원의 품질 좋은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가격 차이가 믿기지 않았죠. 식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구내식당에서는 4,000원으로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고 근처 작은 식당에서도 7,000원 정도면 푸짐한 식사가 가능했어요. 스웨덴에서는 가장 저렴한 식당에서도 최소 15,000원은 지불해야 했던 것과 큰 차이였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통신비였어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스웨덴의 절반 가격에 제공되었고 인터넷 속도는 오히려 더 빨랐죠. 처음으로 북유럽의 높은 생활비가 반드시 더 나은 서비스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세금 체계의 차이도 알게 되었어요. 스웨덴의 높은 세금률 30-55%과 달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실수령액의 차이로 이어져 같은 연봉이라도 한국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교내 알바를 구하게 되었을 때 시급도 기대 이상이었죠. 도서관 사서 보조로 일하면서 시간당 9,000원을 받았는데 이는 스웨덴의 최저 시급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낮은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구매력은 더 높았어요. 한국 친구 지수의 자취방을 방문했을 때도 놀랐습니다. 지수는 신촌역 근처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월세가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물론 스웨덴의 넓은 집과 비교하면 공간은 작았지만 모든 것이 기능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었죠. 스웨덴에서는 이 정도 위치의 집을 구하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거야. 제가 말했을 때 지수는 놀랐습니다. 지수에게 북유럽의 주거 비용과 오랜 대기 시간에 대해 설명했더니 한국 주택 시장의 장점을 새롭게 인식하는 듯 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한국경제학과 학생들과 토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유럽의 높은 세금과 복지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죠.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는데 실제로 그만큼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끼나요? 그 질문은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웨덴의 무상 교육과 의료 시스템은 분명 훌륭했지만 높은 생활비와 세금 부담으로 실질적으로 남는 돈은 많지 않았어요. 반면 한국은 경쟁이 치열하지만 노력한 만큼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유럽은 복지가 좋지만 그만큼 생활비가 높아서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별로 없잖아. 처음으로 북유럽 시스템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당연하게 생각했던 복지국가 모델이 유일한 해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생겼어요. 한국 생활 3개월째, 저는 외국인 등록증을 갱신해야 했습니다. 스웨덴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최소 반나절 아니면 하루 종일 걸릴 거라고 예상했어요. 스톡홀름에서는 이민국 방문 시 보통 긴 대기 시간과 복잡한 서류 절차로 인해 온종일 시간을 투자해야 했죠. 아침 일찍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깔끔한 실내와
체계적인 번호표 시스템이 눈에 띄었어요. 접수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받고 대기 번호를 받았죠. 놀랍게도 20분 만에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매우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어요.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면서도 신속했고 영어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죠. 30분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고 2주 후에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빨리 된다고? 사무실을 나오며 혼잣말이 튀어나왔어요. 스웨덴에서는 같은 절차가 최소 6주는 걸렸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번 방문하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행정 시스템 효율성에 완전히 놀랐어요. 이 경험은 한국의 다른 행정 시스템에도 관심을 갖게 만들었죠. 학교에서 성적 증명서가 필요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자동화된 키오스크에서 학생증을 스캔하고 몇 번의 터치만으로 즉시 증명서를 출력받을 수 있었어요. 스웨덴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최소 3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은행 업무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빨랐죠. 모든 서류 작업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카드는 그 자리에서 즉시 발급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카드가 우편으로 배송되기까지 1-2주를 기다려야 했어요. 친구 지수와 이런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빠르게 처리되는 거야?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 효율성과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은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증거라고 여겨져. 이 말은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이해하게 해주었죠. 유럽에서는 느림의 미학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행정 절차의 지연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였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생활 4개월 차, 저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던 지하철 노선도도 이제는 익숙해졌고 버스 노선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서울의 대중교통은 제가 경험했던 어떤 유럽 도시보다도 효율적이고 편리했습니다. 아침 러시아워의 지하철을 타며 스톡홀름과 비교해봤어요. 스웨덴에서는 출근 시간에 열차가 10-15분 간격으로 운행되었지만 서울에서는 단 2-3분마다 열차가 도착했죠. 이런 배차 간격 덕분에 플랫폼에 사람들이 몰려도 금방 분산되었고 지체되는 시간이 최소화되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확성이었어요. 디지털 전광판에 표시된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맞아떨어졌죠. 스웨덴에서는 5분 정도의 지연이 일상적이었고 때로는 아무런 공지 없이 열차가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런 경험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교통카드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하나의 카드로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었고 환승할 때마다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었어요. 스웨덴에서는 다양한 교통수단마다 별도의 티켓이 필요했고 환승 할인 시스템도 복잡했죠. 서울의 버스 시스템도 체계적이었습니다. 각 정류장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은 버스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고 버스 내부의 전광판은 다음 정류장과 주요 환승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했어요. 스톡홀름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일부 주요 정류장에만 있었고 정보 업데이트도 자주 지연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자정이 넘어 귀가하게 되었어요. 스웨덴이었다면 대중교통이 이미 운행을 마쳐 비싼 택시를 이용하거나 야간 버스를 한참 기다려야 했을 거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심야버스와 지하철이 여전히 운행 중이었고 안전하게 기숙사까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건 거의 미래 수준인데 한밤중에도 정확하게 도착한 버스에 탑승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 생활 5개월 차, 저는 이 나라의 가장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24시간 도시라는 개념이었어요.
스웨덴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생활 방식이 서울에서는 일상이었죠. 처음 이 특별한 문화를 경험한 것은 기말고사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공부에 지친 저는 잠시 휴식이 필요했어요. 스웨덴이었다면 이 시간에 모든 상점은 문을 닫았을 테고 선택지는 집에서 쉬는 것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룸메이트 아키라가 제안했어요. 카페 가서 잠깐 쉬었다가 올래? 24시간 하는 곳이 근처에 있어.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따라 나섰죠. 놀랍게도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도 캠퍼스 근처 카페는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조용한 음악과 은은한 조명 아래 사람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어떤 학생들은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언제 쉬는 거야?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질문했어요. 아키라가 웃으며 대답했죠. 한국은 자기 시간에 맞춰 생활할 수 있어서 좋아. 밤 사람도, 아침 사람도 각자 편한 시간에 활동할 수 있으니까.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대부분의 상점이 저녁 6시면 문을 닫고 주말에는 아예 운영하지 않는 곳도 많았어요. 밤 9시 이후에는 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적이었고 일요일에는 도시 전체가 조용해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살아 숨쉬는 도시였죠. 밤 10시에 장을 보러 갈 수 있고 새벽 2시에 식사를 할 수 있고 심지어 새벽 3시에 미용실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유연함은 제 생활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배달 문화였습니다. 어느 날 밤 12시가 넘어 갑자기 배가 고파졌을 때 한국 친구 지수가 휴대폰을 꺼내 앱을 열었어요. 뭐 먹고 싶어? 치킨? 피자? 중국 음식? 지금 이 시간에 배달이 돼. 제 질문에 지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후 따뜻한 치킨과 사이드 메뉴가 기숙사 문 앞까지 배달되었어요. 배달원은 날씨가 추웠음에도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전달해 주었죠. 새벽 2시에 배달이 된다고. 이 순간 한국의 서비스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편의점 문화도 저를 놀라게 했어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작은 생활 허브였죠. 음식, 생필품뿐만 아니라 공과금 납부, 택배 서비스, 심지어 간단한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편리함이었어요. 한국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저도 점차 이 리듬에 적응했습니다. 때로는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에 24시간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도 했어요. 이런 자유로움이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것을 체감했죠. 한국은 정말 자유로운 나라인 것 같아. 어느 날 국제 학생 모임에서 제가 말했을 때 프랑스에서 온 클레어가 의아해했습니다. 한국이 자유롭다고? 오히려 규율이 엄격한 사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제 경험을 설명했어요. 물론 학교나 직장에서는 규율이 중요하지만 개인 생활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자유로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대화는 자유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자유를 주로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자유는 일상생활의 선택과 편의성에 관한 것이었죠. 24시간 사회는 개인이 자신의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국 생활 6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이 사회의 또 다른 매력적인 측면을 발견했어요. 바로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인들의 정문화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스웨덴에서 저는 철저한 개인주의적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웃과 담장을 높게 쌓고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예의였어요. 낯선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는 일은 드물었고 친구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죠. 심지어 대학 동기들과도 수업 외에는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도 금방 친근하게 대해주었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문화가 자연스러웠죠. 수업이 끝나면 밥 먹으러 가자라는 제안이 당연하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교적 인사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진심 어린 초대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클래스 프로젝트를 함께하던 한국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다가 배달 음식을 시켜 모두가 함께 먹는 것이 일상이었죠. 스웨덴에서는 각자 자기 부분만 끝내고 따로 식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차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경험은 감기에 걸렸을 때였어요. 수업에 나가지 못하고 기숙사에서 앓고 있었는데 수업 끝나고 한국 친구들이 갑자기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죽과 과일, 감기약까지 사왔어요. 스웨덴에서는 아프면 그냥 혼자 해결하는 게 당연했는데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아프면 챙겨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혼자 있게 하는 게 오히려 미안한 일이지. 이런 공동체적 배려는 일상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카페에서 자리를 맡아주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길을 잃었을 때 목적지까지 직접 안내해주는 작은 친절들이 모여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식사 문화에서 공동체 의식이 두드러졌어요. 한국에서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죠. 같은 반찬을 나누고 서로의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서로를 잘 챙겨?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점차 그 속에 담긴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대학 동아리 활동에서도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영어 토론 동아리에 가입했는데 선배들이 후배를 챙기는 선후배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선배들은 학업 조언뿐만 아니라 취업 정보, 심지어 개인적인 고민까지 들어주었죠. 처음에는 이런 수직적 관계가 낯설었지만 그 속에 담긴 책임감과 배려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관계가 수평적이지만 때로는 그로 인해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친구들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수의 가족은 저를 처음 만났음에도 마치 오랜 가족처럼 대해주었어요. 지수의 어머니는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특별히 준비해 주셨고 한국 문화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주셨죠. 우리 집에서는 언제든 편하게 지내도 돼. 한국에서 가족 없이 지내는 게 얼마나 외로울지 알아. 이런 따뜻한 마음씨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스웨덴에서 6,000마일이나 떨어진 타국에서 마치 제2의 가족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가는 시점,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서울의 남산타워에 올라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며 지난 6개월을 돌아봤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의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여행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어요. 한국 경제가 실제로 얼마나 발전했는지 직접 보고 싶다는 경제학도로서의 관심이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에 빠진 친구들과 달리 저는 한국이 단순히 유행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제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죠.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 24시간 생동감 넘치는 도시 생활,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까지. 이 모든 경험이 제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유럽의 느린 리듬과 개인주의적 문화에 익숙했던 제게 한국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은 분명 훌륭했지만 그 이면에는 높은 세금과 제한된 선택의 자유가 있었죠. 반면 한국에서는 더 역동적이고 다양한 기회가 존재했습니다. 복지가 좋으니까 좋은 나라라는 단순한 공식을 넘어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이 가능한 사회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회의 빠른 변화 수용력이었습니다. 디지털 기술 도입, 새로운 트렌드 창출, 글로벌 영향력 확대까지.
이 모든 것이 스웨덴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런 역동성이 때로는 스트레스를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죠.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또 다른 가치는 노력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중요시했지만 한국에서는 노력과 성취에 따른 보상이 더 명확했어요. 이런 문화가 때로는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개인의 성장과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과의 면담에서 이런 생각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셨어요. 북유럽과 한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공한 모델입니다. 북유럽은 복지와 안정을 통해 한국은 혁신과 역동성을 통해 발전했어요. 어느 쪽이 옳다기보다는 각자의 역사와 문화에 맞는 방향을 찾은 거죠. 이 말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 사회의 시스템을 단순히 좋다 또는 나쁘다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 각 사회의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몇 주,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에서의 생활을 연장하기로 했어요.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에 지원하여 한국 경제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었죠. 이 결정에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제 열정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친구들과의 마지막 모임에서 각자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눴어요. 독일에서 온 마르쿠스는 IT 회사에서 인턴십을 시작했고 프랑스의 클레어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어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이 한국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지수는 제 결정을 듣고 기뻐했죠. 처음엔 한국에 대해 편견이 있었잖아. 그게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내 인생을 바꿨어. 여기서 배운 것들이 앞으로의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저는 지난 6개월을 통해 배운 것들을 정리했어요. 한국에서 찾은 것은 단순히 발전된 경제나 편리한 시스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새로운 가능성,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였어요. 북유럽의 안정감과 한국의 역동성, 스웨덴의 평등과 한국의 열정, 이 두 세계의 좋은 점을 이해하고 조화시키는 것이 제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양쪽 문화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저는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귀국을 앞두고 임시로 스웨덴을 방문했을 때 친구들과 가족들은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놀라워했죠. 예전의 느긋한 마틸다 대신 더 활기차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웨덴 친구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스톡홀름 대학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를 넘어 한국의 경제 모델과 사회 시스템에 진지한 관심을 보였어요. 이런 반응을 보며 제가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불안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던 첫 비행과는 달리 이번에는 설렘과 확신이 가득했어요. 처음엔 한국이 단순한 트렌드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곳은 내 인생을 바꿨고 나는 이곳에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더 넓은 세계와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 곳에 고정된 시각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찾은 가장 소중한 행복과 삶의 만족일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